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북한학과 교수 차문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통일안보북한학과가 새로이 개편되면서 특집으로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통일 북한 문제의 현황과 모색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꾸려봤습니다. 먼저 통일 문제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국제 정세와 통일 환경 간의 관계들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최근의 국제 정세는 신냉전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냉전 질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글로벌 세계 전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전략과 질서들이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북한 관계입니다. 남북한 관계는 통일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죠. 지금 현재 남북 관계는 어떤 성격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남북 관계의 현재는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통일 문제에 우리가 이 남북관계를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북한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북한 문제라고 하면은 북한 핵 문제라든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의 향후 향방이 한반도 통일 문제와 직결되므로 이 북한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의 통일 문제와 국내의 통일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일 의식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이 어떠한 노력으로 경주되어 왔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계가 어떠한지 이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세계를 글로벌 복합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위기라는 것은 거대한 위기들,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한 위기도 극복하기 힘든 거대한 위기들이 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위기들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 위기들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류 사회가 대단히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복합위기의 근간에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1945년 이후에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이 자유주의라는 이념에 기반해서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유엔이라든지 월드뱅크, IMF 같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안에 내재하는 가치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편적 가치로 수용하고 있는 자유, 인권, 평등, 민주주의 같은 가치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질서가 만들어졌고 2020년대까지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래에 들어와서 흔들리거나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군들과의 경쟁과 대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균열 위에 상당한 이 많은 복합위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과 전염병이 있었고요. 이로 인한 국가주의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 사회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간에 인류세라는 말을 하는데요. 인류세,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지구와 자연을 지배하는 이 시점을 특정해서 인류세라는 개념을 써왔습니다. 이 인류세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를 떠나서 지구가 들끓고 있다는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쟁이 지금 진행됨으로써 인류 사회는 위험에 빠져 있고요.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해지면서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희생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현실화되기도 했는데요. 다 아시듯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대만 문제, 중동 문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또 한반도 문제 등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현실화될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핵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없이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위기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른바 이 핵위기를 비대칭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대칭적 위기라는 것은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갖지 않은 나라들에게 가공할 만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핵을 갖지 못한 나라들에게 핵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만들게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칭적 위기라고 하는데, 이로 인한 핵위기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맞이한 인류사회는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이행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위기 시기에 한반도의 운명은, 혹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사고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의 화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적 국제질서의 균형과 동료, 이 상황은 한반도 운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서 보편적 가치를 내재한 국제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인류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있든지 추구하거나 수용해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보편성, 보편적 가치가 존재했으나 자유적 국제질서가 동요하면서 보편적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각당하면서 보편적 가치 부재의 시기로 들어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가 흔들리거나 부재하는 시기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론의 변화도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반도 통일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즉 휴머니즘이라든지 이 분단이란 구조에서 발생하는 비인간적인 어떤 사건들, 그리고 전쟁이라든지 평화를 위협하는 제반 요소들, 따라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자유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이 됐지만은, 자유적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는 한반도 통일은 이 동북아, 적어도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일까라는 재해석의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 통일 문제는, 한반도 통일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이 자기들의 국가 이익의 추구와 비추어서 이야기가 되는, 즉 자유적 가치에 부합했던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맥락에서 고민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3년 세계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제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현상입니다. 2023년 4월경에 이제 이런 말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화를 1.0, 2.0, 3.0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차 대전 직후에 세계화의 종말이 한번 경험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국가 간의 교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점들을 세계화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가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두 번째 시기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계화의 종말이 진행되면서 국가 간의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국가들의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아까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화라는 것은 일종의 세계적 보편화, 스탠다드, 보편적 가치의 추구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의 종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 세계화의 종말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 현상들 중에서는 탈동조화와 블록화 현상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동조화라는 것은 디커플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따로따로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따로 간다든지 세계화 국가가 따로 가는 현상들을 탈동조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는 세계화가 대세였을 때는
동조와 커플링이 대세였죠. 지금 현재 탈동조화는 역설적으로 국가들 간의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동조화와 블록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세계화 시기에는 생산시설과 유통 소비를 국경을 넘어서 진행을 했고 그것을 국제가치사슬로 연결을 시켰지만은 지금은 개별 국가들의 생산시설과 모든 시설들을 다시 소환하는 리쇼링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치사슬도 재구성되거나 재편되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라는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신냉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냉전 현상은 20세기에 미국과 소련 간에 이루어졌던 구냉전에 대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 구냉전을 1.0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신냉전 현상을 냉전 2.0 현상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이제 자유주의 진영과 반자유주의 진영,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진영 간의 대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냉전 현상의 진영 간의 꼭대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양대 진영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신냉전적인 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미중 간의 대결 현상,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과 반자유주의 진영 간의 약간의 대결 현상들은 두 가지의 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게모니 경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글로벌 수준에서의 주도권을 어느 나라가 잡을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헤게모니 경쟁과 또 하나 축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테크놀로지, 즉 기술 경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히토류, 배터리,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물질과 상품들을 어느 나라로 공급할 것인지, 어느 나라에는 공급하지 않을 것인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탈동조화 블록화 현상을 한반도 통일 문제와 연결시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은 현상들도 발견이 됩니다. 먼저 이 국가주의적인 이해와 국익 추구 일변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동북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협력적 추구를 해왔던 것을 방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상황이라는 것은 이러한 동북아 환경 속에서 이 한반도 분단 극복과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신냉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이제 그 꼭대기에 미중 간의 헤게모니 경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미중 간의 헤게모니 경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의 기술 냉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신냉전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동북아와 한반도는 글로벌 신냉전 체제의 하위 체제로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양진영 체제라고 하는 이 진영 체제로 편입되거나 재편되는 것으로의 압박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북중로 블록화를 사실상 좀 반기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인 난관과 정치 경제적인 위험들을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혹은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북중로 블록화를 상당히 반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신냉전 질서라는 블록화는 한반도 통일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환경으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중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21세기 글로벌 전략과 연관시켜서 첫 번째, 미중 간의 이러한 글로벌 전략 실행은 한반도 통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태평양 사이에서 중국을 겨냥하는 글로벌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1대1로 이니셔티브 구상을 통해서 당나라 시기의 실크로드와 명나라 시기의 해상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이러한 글로벌 전략 실행은 한반도의 지정학과 지경학의 위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한반도 문제의 위상,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에 있어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미중 간의 21세기 글로벌 전략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외부적 영향력, 규정력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율성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구조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현재 남북관계는 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관계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남북관계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북한이야말로 통일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주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만 한반도 통일 문제를 미래적으로 모색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북관계를 조금 관심 있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8월 달에 그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8월 달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가 됐고, 여기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삼국 정상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미일 삼국 정상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라는 지지 전명을 한 것을 기준해서 봤을 때 한반도 남북관계는 이러한 분위기에 걸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지금 남북관계의 성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상당히 이중적인 어떤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50년 6.25 전쟁을 발발시킴으로써, 그리고 53년 7월 27일 날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남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의 군사적 대치 상대방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한은 서로 통일을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될 남북관계 발전의 동반자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성격이 사실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 즉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성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남북 관계는 또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듯이 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91년에 체결되고 92년에 발효됐던 기본합의서에서 확인을 했고요.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도 이 특수관계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남북한 관계는 국가 간 사이가 아니라 특수관계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중성이라든지 남북관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남북관계는 그 북한의 이중성과 남북관계 특성과, 그리고 91년에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을 가입함으로써 보편적 국제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국가 간의 관계도 일정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하지만 이런 복잡성 속에서도 통일 문제는 사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따라서 오늘 같이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남북관계는 그 이중성과 특성도 있지만은 이 정전체제라는 또한 특성이 또 있습니다. 이 정전체제라는 것은 전쟁이 멈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종전이 되지 않는, 전쟁이 단순히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전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남북한은 전쟁이 어느 시기에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5.3년 체제 혹은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판문점 체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정전체제로 인해서 유엔 체제라는 것들이 이른바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유엔 체제에서 보면은 북한은 아직도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되는 처벌적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유엔 헌장 7장을 어겼기 때문에
침략 국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침략 국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 인권 결의안이라든지 유엔 대북 제재 등에 대해서 북한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북한은 강력하게 유엔 체제와 결부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91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을 가입했죠. 따라서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존재로는 서로 국가라는 관계에 있죠. 따라서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을 지켜야 되는 그 남북한의 국제적 존재론이 있는 반면에 한반도적인 어떤 존재론, 즉 그 특수관계, 민족 간의 관계에 있고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는 이 한반도적 존재론이 있습니다. 유엔 체제가 있지만은 이 두 가지 존재론이 공존함으로써 이 남북한 관계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따라서 남북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반 사건과 사고들은 상당히 해석하고 설명하기가 복잡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체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왜 이 복잡성을 띠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으로 기억되는데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북한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국가 간에 사용하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남공작부서라고 하는 통일전선부가 있죠. 통일전선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명의로 대남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이미지를 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최고인민회에서 조평통일을 국가기구로 만들므로써 사실상 대남 사업을 해왔던 이 기구를 국가기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남북한을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보는 그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기반해서 보면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이라는 것은 이 국가 간의 관계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요.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것들이 이 공존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인식론을 이 과잉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휴전선과 국경선이라는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식론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통일이라는 용어가 사실상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북한 내부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단어를 많이 고쳐서 국가라는 단어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민족을 조선, 민족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김여정과 김정은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물론 이유가 있겠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권국가로 인정을 해줌으로써 북한이 핵을 갖는 북한에게 주권 국가의 행동에 대해서 남한이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말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이 인식론을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뭘 하든지 간에 이제 남한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주권적 그 주권 침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공식 칭함으로써 이 남북한이 이제 통일보다는 따로따로 가야 된다는 이미지도 많이 이제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이 남북관계 특성의 대전제가 최근에 들어서 좀 실종되거나 뭐 좀 완곡히 말하면 좀 형해화되는 그런 상황도 일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이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와 노력하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북한이 독자화하려는 경향으로 읽을 수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2년, 2023년 북한의 대남 노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남한을 대하고 있습니다. 핵을 남한에 선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한 전역이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 노선이 통일이라기 보기에는 상당히 의아한 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 문제에 견주어 보면은 이것은 명백히 이 반통일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남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과 담론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남북 관계의 부정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비대칭 위기격상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으로서는 핵을 갖지 못한 남한에 대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갖지 못한 남한 간의 이 가불관계를 이용해서 혹시 이 한반도에서의 의제가 설정이 된다면 그 의제 설정 권한을 북한이 독점하기 위한 사전적인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3월 달에 북한은 서울 중심부를 노린 모의 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극단적인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를 통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다기보다는 그 정반대의 관계로 치닫게 하는 그런 북한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 2023년 북한의 대남 노선과 대남 전략은 통일의 비우호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남북 관계를 통틀어 보고 우리가 통일과의 관계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 남북 관계의 변수는 북한의 두 가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북한의 내부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북한의 경제 상황과 이 정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만들어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위기라는 것이 반복됐고 격화됐고 그다음에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내부 상황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북한의 내부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남한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상황을 보면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은 관계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방해물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문제 있죠. 이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북한의 고립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한 북한의 경제 제재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내부 상황을 또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 핵 문제도 그 자체로서 상당히 이 남북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의 내부 상황과 북한의 핵 문제는 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이고 통일의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이 해결될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와 통일을 결부시켜서 볼 때 상당히 이 부정적인 환경에 직면하지 않았는가, 남북 관계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보면서 통일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은 통일에 유리하고 통일에 우호적인 남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지향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 남북 관계가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혹은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서 21세기에 경제 역량과 정치적 역량, 그러니까 민주화 역량이죠. 많은 다양한 역량, 문화예술적 역량을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역량에서 주도적인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도 한국이 통일의 우호적인 이 남북관계를 만드는 노력에서 좀 주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북한 문제를 통일과 어떻게 결부시켜서 볼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아까는 남북관계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 북한학과는
북한 문제를 단순히 북한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일 문제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입체적이고 미래적인 방식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를 결부시켜서 어떤 방식의 모색을 할 것인지, 이것이 세 번째 주제가 가지고 있는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북한의 미래 비전 중에서 현식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략국가 지위입니다. 전략국가 지위. 전략국가라는 말은 북한을 대변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화성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년 12월 21일 날 세포위원장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북한의 이 전략적 지위라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전략적인 국가라는 것, 전략국가 지위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북한이 그들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전략국가 지위에 대한 북한의 접근은 굉장히 과감해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물리적인 실험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물리적으로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전략국가 지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핵 보유입니다. 핵 보유를 함으로써 북한이 전략국가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강대한 지휘적 핵 억제력을 가진 전략국가를 북한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북한이 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즉 전략국가 지위를 얻음으로써 세계 정치 구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군 정치를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바꿀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전략국가 지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핵 보유 다음에 두 번째 전략국가 지위를 위한 물리적 행동은 정찰 위성을 보유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 다음에 정찰 위성을 보유한 국가라는 건데요. 2023년 11월 달에 북한은 세 번째로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고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자주적 권리, 국익 수호, 그다음에 당당한 자위권 행사, 그다음에 국위를 제고한다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자기들은 보고 있고, 또 만리를 보는가 만리를 때리는 주먹을 보유하게 됐다라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찰 위성을 보유하는 그 목표는 2021년 8차 당대의 5대 중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정찰 위성을 보유함으로써 전략국가 지위의 물리적 기반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할 때 북한의 미래 비전, 미래 북한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서 전략국가 지위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최근 들어서 취하고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2022년, 2023년에 들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사를 했죠. 화성 17형을 발사했고, 다시듯이 올해 7월 달에 화성 18형을 발사함으로써 ICBM 능력에 있어서는 지구 곳곳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냉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의 상황을 신냉전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신냉전 체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격변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변이라는 것은 미중 간의 갈등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 이 시점을 격변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격변의 상황을 이용해서 재빨리 8차 당대에서 이야기했던 핵무력과 전반적 무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현재 전략을 신냉전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겠지 11월 21일 날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습니다. 세 번째 발사죠. 1차 발사는 올해 5월 달에 했었고 2차 발사는 8월 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모두 실패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만리경 1호를 발사함으로써 아까 말했던 전략국가 의지의 물리적인 기반을 닦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신냉전 전략은 좀 더 심화된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주도적으로 북중러 블록화를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체적으로 북한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북한이 이러한 북중러 블록화를 구축하고 신냉전을 추구하는 전략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는 이 통일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북중러 간의 독자적인 블록화와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북중러 블록 내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결부되고 경제적으로 결부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이것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망간이라든지 철광석, 석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북중러 공급망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냉전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즉 북한은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로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블록화, 즉 신냉전 구조를 재빨리 안착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든지 많은 부분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새로운 신냉전 구조를 안착화시키려는 시도를 아주 강력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것이 이제 전쟁 임박설입니다. 종전에는 북한이 전쟁 억제력을 갖추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7월 달부터 진행된 이런 노선들은 대남 전쟁 준비 담론을 갑작스럽게 증가시킴으로써 이 남북한 관계에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북한의 그 핵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은 국채이고 비핵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시정연설을 통해서 입법화했습니다. 5가지 를 통해서 핵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명문한 것이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입니다. 근데 이번에 9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지휘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 활동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핵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과 외부 국가 사이에 협상 의제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이 핵무기를 국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국면으로 조금씩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로 전략국가와 결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체제는 유일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좀 더 이 국제사회가 바라는 기준으로 근접해 오는 정치체제를 갖는다면은 이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방식이 될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그 국제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독재 체제의 강화는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움직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 시기에 있었던 당국가 체제를 재현하고 강화함으로써 김정은 중심의 유일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동지 혁명사상이라는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김정은 중심의 유일독재 체제가 유연화되지 않고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의 체제 이질성을 좀 더 강화하게 되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북한 체제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계획개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였던 이러한 정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수령 유일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당국가 체제를 계속 공고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통일에 상당히 부정적인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체제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 문제를 통일과 어떻게 연관시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북한 이해를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일단 정확하게 학문적 분석을 해서 북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구체적으로 북한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 문제를 위해서 북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 체제를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연 통일에 우호적으로 북한을 이해하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일에 우호적인 북한을 이해하는 방법 그 자체는 사실 우리 정부가 사용한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 남북 관계 정책의 중요한 인식론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을 통일 상대방으로 전제하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을 악마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라든지 북한을 완전히 찬양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해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남북한 사이에서 혹은 국제사회에서 통제 가능한 북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북한인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단 북한반 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것인가의 과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핵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 정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북한의 대남 도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북한발의 정치 경제적 불안전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북한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발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통제하지 않다면 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뭘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가 과연 통일의 우호적인 체제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통일안보 북한학과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신냉전 체제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신냉전 체제가,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의 비우호적인 신냉전 체제가 한반도에 장착되지 않도록 무력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통일 문제를 국내적 차원에서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한반도 통일은 헌법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통일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역대 정부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의 입론화된 그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94년에 만들어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일민족 일국가 통일국가 완성을 목표로 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김정삼 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는 모두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정부의 공식적 통일 방안으로 전제하고 이 속에서 남북관계를 영위해 왔습니다.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그 노력들을 잠깐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 평화통일 구상선언과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89년에 이 통일 방안은 여야 합의,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낸 쾌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김영삼 정부의 94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전제가 되는 통일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민족 공동통일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는 평화 번영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비핵 개방 3천 정책으로 표출이 됐고 상생 공영, 남북한이 상생하고 공용하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남북한의 신뢰를 가지고 이 남북관계를 이끌어감으로써 통일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그런 대북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담대한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방법은 다르고 지향도 다르지만 북한을 통일의 우호적인 나라로 바꾸겠다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해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사회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2023년 북한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통일 인식에 대한 이 앞에 제시한 그래프를 보십시오. 보시면은 상당히 이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통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한국 사회 내 북한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하는데요. 물론 거기는 북한의 핵 문제가 격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지게 됐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북한의 간헐적인 대남 도발 또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신념을 가진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 문제라든지 보편적 가치에 반대되는 상황들 또한 북한과 꼭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통일 문제는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죠. 통일 문제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그 방법은 너무 단순하죠. 따라서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통일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일 개념과 통일 미래라는 개념에서 경직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이 무엇인가? 한반도 통일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통일 개념에서 하나의 정확한 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통일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양한 통일 개념이 수렴돼서 사회적으로 풍부한 통일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MZ세대들이든지 학생들, 청소년들의 이 통일 개념은 기존 세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은 아니죠. 다양한 통일 개념이 사회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자유롭게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상상력에 기반해서 디자인되는 통일 사회라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양한 비전의 통일이라는 것들이 수용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남남 갈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분야가 바로 대북 정책 분야입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이 남남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고 1단계에서 하협력, 연합단계, 일민족 1국가 통일 단계로 가는 이 3단계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부들이 1단계에서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통일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북 정책을 노력해 왔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은 북한을 올바른 통일의 우호적인 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노력은 공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정책에서는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북한의 변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변화 노력들이 공존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북 정책 관련해서 남남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는 방식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포용사회로의 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좀 철학적인 말 같지만은 사회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를 그대로 포용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현재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섞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라고 해서 한국 사회와 이질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포용하고 그다음에 같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별, 나이, 학력 모든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을 공존하고 수용하는 사회가 바로 포용사회로의 진화입니다. 이런 포용사회로 진화하지 못한다면 통일 문제와 같은 부분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거나 디자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 자체를 통일하기 이전이라도 포용사회로 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한반도가 주도하는 보편성과 보편적 가치 재정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제사회의 질서에서 자유주의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고 자유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가 자유주의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한반도 통일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비인간적인 것들을 유발하고 전쟁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불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에서 보면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 분단 상황이 아닙니까? 따라서 한반도를 분단 상황에서 통일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구조적인 그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반에서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도록 가치의 재정립, 보편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서로의 만들어진 보편적 가치와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보면서 미래를 나아가야 되겠죠. 한반도 통일을 생각하면서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핵심 이익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 평화라는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반도는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번영된 지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핵심 이익이라는 것은 어쨌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바로 한반도 통일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을 혁파하고 미래를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통일 위에는 없다라는 이 헌법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미래 과제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국제정세로부터 구성되는 한반도 통일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로부터 고민해야 하는 통일 문제,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적 차원에서 통일 문제는 어떻게 사고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핵심 이익은 무엇이며 우리 미래를 통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과제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